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대장동 범죄 수익 추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큰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자신의 이제 수백억 원에 대한 재산을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은 국가한테 이제 배상을 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전달을 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형사재판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배임죄는 지금 1심에 선고를 받았지만은 추징액은 0원이었거든요. 예. 정영학 변호사, 정영학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에서는 하나도 추징액이 되지 않았더라도 항소 절차를 남겨놨다면 뭔가 압박수단이 남아있을 건데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이대로만 둔다면은 그냥 해제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을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사 차원에서 지금 가압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보니까 2,070억인가 했는데 그 중에서 남욱 씨한테 해당되는 것이 514억인가 했던데요. 네. 과연 지금 가압류에서 그런 액수를 받아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형사적으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건데 예. 형사적으로 물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민사 차원에서의 지금 가압류 신청한 것이 받아줄 수 있을지 과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형사적으로는 그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이제 이대로 어떤 추징금 같은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수순인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이제 780억 원 가량이었고, 근데 이제 선고가 난 추징금은 47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대장동 업자들도 남욱 변호사 측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자기의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요. 항소 포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는 뭐 법조인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몰수 추징 보전한 금액이 대략 한 2,070억 원 정도예요. 예. 이게 김만배 씨가 1,200여 원이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께 한 500억 네. 원, 그 다음에 정영학 변호사가 250억여 원인데, 지금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0원이거든요. 무죄가 대무로 해서 0원이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여 원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강남의 건물 300여 원, 그걸 풀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지금 재산상의 추징금 외에 지금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외의 부분들은 돌려달라고 아마 할 거고, 네. 검찰도 이 부분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시가 이 범죄 수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배당을 이제 좀 배상액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핵심적인 게 불법적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잖아요. 예. 형사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민사재판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정성호 법무장관도 변호사 출신이고 법조인이신데 그게 가당키는 한 내용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민사로 추징해야 될 부분이라면 항소를 해서 형사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한데 왜 국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범죄 일당들, 대장동 일당이나 그 배후 세력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항소를 포기했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이거는 1심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일당은 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민사가 지금 제기돼 있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다음 대장동 일당 등등에게 5억 1천만 원 민사 걸어놓은 게 답니다. 네. 하고 지금 신상진
성남시에서 민사를 제기하는 것도 대장동 일파뿐만 아니라 이번에 항소 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어서 네. 핀트가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2,070억이 이미 추징 보전이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욱시가 그 나머지 금액 돌려달라, 해제해달라, 동결재산 풀어달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허투루 얘기를 했는지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정성호 장관이 처음에는 그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나중에는 뭐 그런 쪽보다는 이제 판단해 봤을 때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뭔가 민사상으로는 피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범죄수익을 확정해 버린다면은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선적으로 형사로 해야 될 것을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다시피 이렇게 범죄 수익 규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들 지난번 2022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강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조금 정성호 장관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면 이제 도리 없이 민사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항소의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해놓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민사로 뭔가 받아낼 여지가 있다는 얘기한다면은 이번에 1심에서의 추징액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히려 항소에 논거가 있었다,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어서 초반에 정성호 장관의 답변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배임죄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 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은 지금 아직 뭐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과 구정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의 공백이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임죄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한다. 이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데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부분은 약간 역설적으로 들려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색합니다. 홍색하니까 지금 이제 현재의 대상은 기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부에서는 지금처럼 우리 정정식 의원 얘기처럼 배임죄가 빠져버리면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청구할 근거가 없어 버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배임죄가 아닌 다른 영역으로 틈새를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뇌물죄라든가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라고 얘기하는데 근원적으로는 배임죄가 기본이 돼야 부당이익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배임죄 관련해서 좀 얘기하자면은요. 주로 얘기할 때 재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재계에서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배임죄의 경우에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 손해를 불가피하게 끼쳤을 경우에는 배임죄에서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계에서는 그런 상황에 맡겨놓지 말고 명백하게 법에다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면책 대상을 좀 구체화시켜달라. 이런 요구였었는데 이게 왜 정치권에서는 폐지 논쟁으로 좀 가버렸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법무부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뭔가 경제계, 재계 이런 쪽 징벌에 관해서 합리화 TF를 만들어 꾸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폐지 쪽보다는 뭔가 이런 걸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폐지하고 유사하게 면책조항을 만들 때 사실상 형이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재계에서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것은 폐지 자체보다는 사실상 판례에 따른 것처럼 뭔가 경영 판단에 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것을 법률 내부에다가 구체화시켜 특정해 달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 개정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제기해서 이제 요구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폐지로 이야기가 가니까 여야 간에 좀 어떤 극명한 시각차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과연 합의가 될지가 좀 의문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 배임죄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좀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 배임죄에 대한 완화를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국민의힘도 여태까지 그것을 대변해서 주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관되게 모르쇠로 예. 외면을 해오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발목이 잡히니까 배임죄 완화 폐지 오다가 지금 폐지까지 왔거든요.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무죄였고요. 네. 특경법상 배임죄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대장동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있는 범죄 혐의가 그 두 가지거든요. 거기서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까지 하고 나면 이게 사실상 면소조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경과 구정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옹색한 처지를 빠져나가기 위한 궤변이고요. 예. 지금 배임죄 폐지와 관련돼서는 민주당 내에서 뭐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흔적이 없어요. 예. 실제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뭐 막겠다. 혹은 무죄화하겠다, 면소조항으로 가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제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민주당이 좀 추진하고 한다면은요. 아까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경과 구정을 명확하게 하면 될 겁니다. 네. 현재 아까 정성호 장관 얘기는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관련된 추징에다가 또 민사 재판에서 지금 뭔가 손해배상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과 구정으로 해가지고 배임죄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예.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폐지가 아니다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현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해준다면 아마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소된 것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더라도요. 예. 법률상 범죄 혐의의 근거 법률이 없어졌는데 선고 시점에 그러면 없어지기 전의 상태를 소급해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 이거죠? 말이 예. 안 됩니다. 네.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항소폭이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이제 노만석 전 이제 차장입니다. 퇴임식을 갖고 사퇴를 했는데 항소폭이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좀 멈춰달라.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사건에 여러 가지 뭐 정치권과의 논란, 대장동 사건 자체 문제도 있지만은 노 대행의 행보 자체에도 상당히 이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다시피 전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가지고 백혜령 경정이 본인한테 약간 압박성 얘기를 하더라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의 총책임자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저는 그 항소 포기 자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논란 자체에 관해서는 그 징계 시도를 거둬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표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얘기해줘야지 예. 마치 죄를 지었는데 봐달라는 식으로 퇴임하면서 했던 말은 상당히 깔끔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최근 이 상황을 만드는데 노만석 본인의 행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퇴임식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항소폭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뭐 언론 인터뷰를 할지 계속해서 좀 흘려온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적으로는 뭐 내가 결정했다, 의견을 들었었다 해놓고 뒤로는 뭐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 세 가지 안이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만석 전 대행은 제가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소 포기를 하면서 대검 간부 회의도 열은 적이 없고요. 예. 검사장 회의도 열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대행실에 앉아갖고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사실상 검찰의 식구들의 항명파동 무슨 징계 이거를 자초한 사람이에요. 그걸 지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발동할 때, 지휘권을 발동할 때
그걸 공표하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예. 검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도 하기 전에 이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알아서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검찰의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퇴임할 때까지도 무슨 자기가 희생당하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 무슨 희생당하고 나가는 코스프레를 했는데요. 예.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노만석 전 대행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국가가 추징해야 될 액수를 받지 못했다면은요. 네. 앞서 배임죄 나왔죠. 이게 외압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했던 간에 배임죄의 저는 그 고발 대상의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역할을 했다면은 예. 국가가 추진해야 될 일을 본인들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네. 국가가 회수해야 될 돈을 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면은 그 대상도 되지 않을까. 뭐 판결은 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네. 대상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고요. 100만 원씩 10만 명의 동의자를 모아서 지금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네. 그 대상들이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된 당사자들이라는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직무에 대한 부분에 좀 유기가 있는지 성남시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를 발표를 했고요. 구자한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출근을 해서 검찰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이런 소임을 밝혔는데요. 검찰 반발이 지금 내부에서 심한 상황에서 좀 수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뭐 또 대대행 체제로 갔냐 했는데 대행 딱지는 뗐습니다. 물론 예. 짧은 시간에 중간에 대대행은 짧게 있긴 했을 겁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면서 지금 총장 대행을 임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략적인 방향하고 좀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우선 과제가 현재로서는 항소 포기했던 것에 대한 논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권에서는 동시에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항소 포기 관련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뭔가 불만 저항에 대해서 압박하는 걸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총장으로서는 일단 총장 대행으로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과연 가능할지 알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검찰 내부에서의 감찰반을 동원하는 방식이고 예.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둘 다 지금 연관이 있단 말이죠.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또한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여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검사들의 최근의 행보를 문제 삼고 있어서 네. 이것도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과연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과제는 항소 포기 절차에 대한 논란 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할 1차적인 과제는 분명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임 차장이 검찰 내부를 수습하겠다고는 했지만 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내놨고요.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징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하게끔 이제 검사 파면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 자체가 대통령 방탄을 위한 어쨌든 검찰 학살이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검사들이 무슨 항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소 포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나 뭐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장 회의도 없었고 대검 간부 회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는 건 의견이고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종용하지 않았다. 그건 의견을 냈을 뿐이다 얘기하고 검사들이 내는 의견은 항명입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한 예. 가지는 우리나라 법 체계상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하고 별도로 검사징계법을 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권이라 특정 세력에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저거를 허물고요. 검찰총장까지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검찰 조직을 그렇게 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들밖에 없어요. 예. 일반적 국가에서 그렇게 뭐 파면을 마음대로 하고 총장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고 검사장들도 좌천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진 무소불위의 법을 가진 나라가 네. 민주국가들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검사들은 이제 탄핵을 통해서만 이제 파면에 이를 수 있었는데 뭐 앞으로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검사 신분 관련 검찰청법이라든가 뭐 등등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국면에서 왜 검사 파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가?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아까 항명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다시피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지 현재의 검사에 대해서 파면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파면을 꺼내는 것 상당 부분은 검찰들에 대한 압박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조금 뭔가 동문서답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요, 오히려 혹시 적용 여지가 있다면은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일 건데요.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집단 행동의 경우도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은요, 예. 뭔가 공적 목적이 아닌 또 내부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등등의 한정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네. 모든 집단 행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집단 행동에 대한 금지도 거의 항명 수준이 됐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 포기 관련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이것을 뭔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그동안의 파면을 분리해서 파면은 뭔가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가 탄핵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행정조직이면서도 준사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논쟁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 국면에서 검사 파면을 꺼내는 것은 예. 압박수단으로 꺼내는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 검찰 파면을 내거니까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금지법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떤 법안인가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 행사소송법상 말입니다. 예. 1심 선고가 나기 전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검찰이 명백히 증거의 오류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분명할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이것을 걸고 나와서 아예 공소 취하해라, 공소 취소해라.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법률이 살아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면소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1심 선고 전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바꾸겠다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예. 지금 민주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 중지, 그다음에 공소 취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뭐 법률까지도 개정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최소한의 법률 개정으로 이건 막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사법 체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지는 이제-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것을 지금 그 조항을 폐지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네. 명분상으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안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을 좀 들어봤고요. 팩트시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그리고 안보 협상의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는데 국익 시트다 혹은 알맹이가 없는 백지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번이 방어적인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간 끌고 막은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런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이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혹시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야당은 불만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어적으로 해왔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정에 뭔가 주도권을 잃게 될까요? 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예. 미국과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연계 정치라고 해가지고 약자들의 경우에는 대내적인 힘을 잘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상의 당사자인 정부라든가 여당이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야당은 불만을 표시해주고 여당은 협상을 하고 이런 서로 뭔가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네. 이번의 경우도 뭔가 야당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몰 수 없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워낙 지금 여야당이 전쟁처럼 싸우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참 아쉽기는 합니다. 네, 이 협상과 관련해서 늘 힘에 대한 아쉬움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냈던 현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 꽤 큰 성과라는 이야기들,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언제 건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팩트시트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소 건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조 장소는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예, 있잖아요. 전제해 그런데 왔다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한 이후에 미국의 추가적인 입장이나 입장의 변화나 뭐 이런 게 암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팩트 시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예.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그 실제 협상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조금씩 괴리가 있어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부분도 처음에는 현금은 5%만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에 200억 달러씩 해서 10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요번에 안보 비용이 말입니다. 예. 잘 보시면 국방비 정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 장비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120조가 넘어요. 이건 처음에 없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살금살금 뒷문을 열어놓고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협상은 완전히 종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네. 투자 자금을 경과 기간 내에 못 넣으면 뭐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부, 국방부 이런 데 의회를 승인을 거쳐야 될 대목이 있다 해서 언제 이 협상이 디테일한 부분이 끝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계속 자기들의 성과를 선전하기 바쁩니다.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좀 협력적 틀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선의의 역할 분담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깔고 뭉개고요. 예. 예, 그거는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핵추진 잠수함 빼놓고도 몇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미군 주둔 지원비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설명할 때 우리나라 토지 이용 관련자든가 시설 이용 관련도 포함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예 기존에는 이런 걸 빼고 순수 우리가 현금 지원비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본다면은 10여 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억 불 정도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비춘다면 330억이면 엄청 늘어난 건데 예. 과연 기존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늘어나는 것인가라고 해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예. 이 330억 불에는 같이 포함된 거다라고 하니까 애매하고요. 네. 대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느냐? 그동안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미군에 대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토지 이용 등등에 대해서 계산해달라고 하는 계산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협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맞습니다. 금액 차이는 1조 크긴 한 합니다. 5천억 정도 네네. 뭐 11억 달러가 안 되게 지금 주둔 비용을 쓰고 있는데 지금 48조 1,400억 원을 설정을 네, 했거든요. 10여 년도 보자면 이거는 뭐 330 너무 정도 간격이 되니까요. 크고 예. 간접 비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했겠죠.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양면성이 있어서 야당은 이것에 뭔가 빈틈을 좀 지적을 해주는 쪽이고 정부는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예. 우리가 늘 논의했던 그 2천억 불 지원 관련도 네,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상업적 합리성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원금 회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당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에 맞지 않다라고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예, 아직은 완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입법 절차나 이런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